네, 앞서 몇 차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특별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도 아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논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적절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비판 의견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자, 법률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짧지만 굵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님, 줄여서 민변이라고 그러죠. 민변의 강문대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로 모셨던 분인데요. 법원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칼라리스트라고 그때 제가 인터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색 판사로 분류되셨던, 지금 판사 이제 법복은 벗으셨고요.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나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강문대 총장님께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변이 어제 이재용 판결에 대한 성명 나왔죠, 오늘. 민변의 입장 총평은 어떤 겁니까? 예, 민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제목에 압축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 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 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예, 이런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예. 항소심 법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법리적 논거들에 네. 대해서 일일이 다 반박을 했는데요. 네. 가장 크게는 경영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고요. 네.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재판부 외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윤나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제 판결을? 저도 국민들처럼 충격이었는데요. 네. 특히 국민들께서 너무 경악하시고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이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인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네. 저는 제 입장에 법률가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많지만 네. 양형은 서로 그런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지금 제가 이제 나와서 보면 네. 뭐 요즘 뇌물죄나 횡령죄에 대한 양형들이 엄청 높아졌어요. 뭐 뇌물 1년이면 징역 10년도 선고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돈을 횡령을 36억을 했다는데 삼성의 제1대 주주는 저희 알다시피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즉 국민들이죠. 그렇죠. 국민들 돈을 36억을 횡령했는데 아무리 그 횡령 금액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박채윤 씨인가 그 의사 부인. 네. 이분도 뭐 뇌물 몇 천만 원 줬다고 해서 지금 징역 1년 실형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네. 근데 36억은 집행유예라니까 그걸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을까? 뭐 여기서 당연히 뭐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을 넘어서 비판이 지금 계속 물결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제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기서 짚을 이유는 지금 두 분의 어떤 총평이 똑같기 때문에 짚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오심이냐, 다시 말해 판단착오에 의한 판결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내지 눈치 보기 판결이냐, 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윤나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난처한 질문인가요?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 판결은 아니다.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삼성의 눈치를 본다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겠죠. 일단 현 정권이나 현 대법원장님의 눈치를 보는 판결은 확실히 안 될 테고요. 네. 본다면 삼성의 눈치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원래 그분의 성향이 보수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분이 보는 시각이 정경유착이 아니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겁박받은 네. 재벌 3세, 피해자인 재벌 3세다. 이렇게 불쌍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론은 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아주 불쌍하게 아주 본 거죠. 불쌍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곱게 자랐는데 대통령한테 겁박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연민이 깔려 있는 겁니까 여기에 이재용 씨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저도 법원의 소신 판결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요? 소신의 내용과 방향이 국민의 상식과 네.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그 소신에 의한 특정한 의도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판결이라고 보이고 네. 그 의도에 맞춘 논리의 비틀기 사실의 호도 네. 이런 것들이 거칠게 다 드러나 있는 네.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향, 소신 이런 그 진단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저는 그 법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지만 주어들은 풍월에 따르면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양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그 법관 보통 책의 교과서에 보면 그 양심이라는 건 법관을 해서 양심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내 양심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지만 법률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의 개인적 양심에 반해서 법관의 양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법관으로 양심 따라 있고 사람으로서 양심 따라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분의 성향이고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그 양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학설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법관의 권한이라는 것도 다 국민에게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신이나 자기 양심이라고 무조건 주장할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상식과 국민을 위한 기본 이익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오다 보면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되는 판단을 자기의 양식과 소신이라고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런 것들이 대단히 좀 위험하다. 그래요. 국민적 통제의 범위 속에 법원의 판단도 재판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강문태 사무처장님께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서서 민변에 오늘 발표한 성명 내용도 이런 게 나오면 촛불 정신을 못 하겠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하나의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1000만이 넘는 연유는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이게 판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그러니까 정립을 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은 지금 그런 견해신 거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 바로 연결돼야 되는 그 논리적 고리를 찾기는 지금 저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어차피 배경적인 어떤 판단의 요인들은 어떻게든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대 정신을 중요하게 놓느냐 안 놓느냐 하는 것은 판사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나리 변호사님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제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법관이라 해도,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은 여러 가지 독립입니다. 그 정치권으로의 독립, 경제적 그런 큰 삼성이나 이런 데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 그리고 또 현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판사들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어차피 보통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기록도 안 봤으면서. 무시한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중간을 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휘둘리지 않으면서 여론도 귀 기울이는 것. 그런 태도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얘기를 좀 범위를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해당 재판부 특정 판사의 그 소신 내지 성향이라고 지금 이제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법원을 둘러싸고 국민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뿐만이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례로 하면 군 사이버 사령부 이 댓글 공작 문제 때문에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해 준 거라든지 김태호 그 기획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지 뭐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장성명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두름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법원이 이상하게 뭔가가 지금 정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지금 성향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나리 변호사님 이런 그 의견 내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굉장히 말하기가 힘든데요. 네. 일단, 중앙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굉장히 안정적인 분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일단 법률적인 실력이 또 있고 그다음에 성향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예측 가능한 네. 결정을 할 분들이 네. 많이 간다는 소문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네. 그 이전부터 있긴 있어 왔고요. 예. 근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아예 배제해야 될 사람들이 더 굳건히 존재한다는 그런 설이 이제 떠돌았죠. 예, 네. 그래요. 강문태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볼 부분하고 또 네. 미시적으로 좀 볼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법관의 선출 방식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너무 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불멸의 신성가족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이고. 불멸의 신성가족. 예.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것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판사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은 암기력과 분석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찰력과 분별력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상식 기반 위에 서 있을지도 애매한 상황이고요. 예.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화합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점점 간격이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네. 전체적인 틀에서 문제이고요. 예. 미시적으로는 법원의 행정에 있어서도 방금 윤나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논란이 되는 부수나 이런 데에서는 그중에서도 다시 또 리그를 만들어서 적색 청색 나오듯이 네. 분류를 하고 사찰을 하고 해서 네네. 법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네. 적절한 재판 어떤 부서에 배치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특별한 통제와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상청에 있어서의 의도대로 판결이 나오는 것 그것은 국민과 더 간격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 두 분의 말씀을 종합으로 하면 두 가지가 좀 겹쳐 있다는 걸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윤나리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법원 안에서 안정적인 자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네.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렇죠.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대한 어떤 그 심사에서 그 기각을 할 거냐 발부를 할 거냐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건 그 법원 인사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지금 강문대 사무총장님 더 나아가서 현실도 잘 모르고 국민 정서도 잘 모르는 이런 어떤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 이런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볼 때 이런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가 있다. 또 이 점도 함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직 판사로서 윤나리 변호사님 지금 강문대 사무총장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저 역시 판사할 때 네. 신문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판사 일이 굉장히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기 키우는 엄마니까요. 예. 더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외부와의 접촉이 굉장히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점점점 판사들이 더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조금씩 하나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친구가 한 명씩 떠나서 판사들 사이에 이런 자조가 있습니다. 판사 오래 할수록 친구는 판사밖에 없다. 다른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간다. 고립된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사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더 외부랑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찾아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고립된 섬이 되고 있는데 신문도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업무량이 너무 치이니까 기록 그리고 이 하도 기록이나 이런 걸 많이 읽으니까 집에 가서는 그냥 쉬고 싶지 또 다른 신문에 이런 걸 읽고 또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이번에 강문태 총장님께 조금 전에 윤나리 변호사께서 말씀을 안정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배치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좋게 표현하신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 선빈의식을 심어주고 엘리트라고 자부하게 만들면서 일정 정도의 신호를 주면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요 요직에는 그 리그 아주 협소한 그 리그에 든 사람들끼리 교체되는 정도.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예측 가능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제가 좀 과하게 그 비유적 표현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법관이 법률과 양심과 또 하나 당근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리 당근. 근데 사람인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양심이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서 양심과 당근이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채용을 많이 발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법원에서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왜 그런 사람들을 그럼 그렇게 갖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법원 안에서 무슨 사주직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정계로 나갈 것도 아니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뭐 그렇게 고위층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 마음은 모르지만 그분들은 사실 그게 잘하는 거라고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결론이 재판부별로 다르지 않고 대법원에서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일괄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이 아마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예민한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말하면 뭐 이제 증거에서 드러났으니까 저희들이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차마 말로 하기는 어려웠던 청와대를 눈치를 보여야 된다든지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 뭐 권력자에게 관계가 좀 서먹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정권의 어떤 향방과 방향에 따라서 그런 판결을 더 잘할 사람들 위주로 자리가 배치가 되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일전에 윤나리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그 주제 바로 어떤 판사의 성향을 분류한 것 아니냐라고는 의혹 사건이 사실은 터진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짐작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이른바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법원의 중요한 자리에 갖다가 배치를 한 결과가 이런 판결이다. 라고 일단 중간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문자로 지금 분노의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다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지금 그러니까 그 분노하고 있냐면 우리 법원은 왜 이렇게 유독 재벌에 약하느냐 이 문제도 지금 계속 문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355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건 법원 입장에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별명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비싼 변호사를 써서 그럴까요? 비싼 변호사? 진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수원 때 십몇 년 전인데 연수원 교수님이 이제 저희가 양형 토론을 하면서 강도가 있고 집에 들어가서 막 물건 훔치고 이런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벌이 무슨 횡령한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양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도 중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집에 강도가 들어온다 생각해봐라. 화이트 칼라 범죄는 피해자가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네. 근데 사법연수원 교수님은
현직 부장판사거든요. 혹시 그 학생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던진 말이 아니고 아닙니다. 본인의 소신이 그렇다고? 네,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들은 일단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강력 범죄랑 화이트 칼라 범죄는 좀 영역이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실형을 많이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이런 회귀 현상인 거죠. 그렇죠. 이번 1심 판결이 났을 때 형량이 5년으로 정해졌을 때 항소심에서 혹시 사무법칙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저희들은 그 말은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설마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바로 1심 판결 난 날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바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징역 5년이면 항소심 가면 이게 형량이 깎이면서 3년에 징역 5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서 에이 설마 그럴까. 그렇죠. 이번에는 사무법칙은 아니었죠. 그것보다 조금 더 깎아줬어요. 네. 2.5에 4년이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없이 재벌이 약하다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성공 신화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한 경도되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자본의 힘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 같고 또 일상의 친구나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경영자 위주로 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사 친구 중에 노동자 아마 잘 연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런 것들 속에 일상적으로 접해 있다 보니 특히 재벌 큰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숭배 내지는 인정 유화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청자 한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 삼성 법무팀에 지금 전직 판사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이런 어떤 인적인 좋게 표현해서 네트워크, 커넥션 이런 것들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나진 선생.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러기는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태평양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 네, 이재용 부회장이 태평양을 선임했는데 거기 아마 메인 변호사들이 거의 법원 출신들로 이렇게 쭉 짜여졌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밤새면서 계속 법리 검토라 이런 걸 하면서 판사들이 어느 포인트에 약한지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 마음은 판사가 아니까. 전직 판사로서 본인들이 재판장 할 때 어떤 포인트에 약하고 이 판사는 이런 뭐 그런 가능성이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청취자의 뭐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것까지 너무 상상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나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나의 친구였던 사람들,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도 있는 어떤 로펌의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우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될 여지는 부인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런 점들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좀 그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그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줄을 잇고 있고 한 청원 같은 경우는 벌써 7시 10분 기준으로 12만 1,782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가 판사를 파면하고 못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저는 청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또 하나의 형식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이제 설명했다는 질문이 국민이 볼 땐 내지 내가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특정 그러면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여론의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비판하고 나서 공격하는 것도 타당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건 다르게 봅니다. 왜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건 이미 공적 영역이고 판결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하고 할 수 있는데 그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 그 무슨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판사 개인의 뭐 신상 털기를 해서 공격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것도 사실은 네. 법관의 독립을 상당히 해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무서워서 판결을 그래요. 그런데 할 이제 수가 없죠. 판사도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비판 영역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신상털기라는 것도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분이 아주 사적인 뭐 재판과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을 그렇죠. 이 재판과 무리하게 연관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그 특정 판사가 과거에 해온 판결을 분석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자리를 이동해 왔다든지 지금 그 재판부에 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다든지 네네.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네.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들은 공적 감시와 비판의 영역에 네. 속한다고. 저도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네.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네. 있으나 이 판사가 그러니까 그럼 이전에 어떤 판결이 어떤 것이었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의 뭐 소신이든 성향이든 이런 것들을 네. 분석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네. 근데 당신의 성향이 잘못됐소. 네. 내지 판결이 잘못됐소. 이건 국민의 권리 아니냐.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점에 대해서는 네. 뭐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노동자든 자본가든 일관된 어떤 법리를 계속적으로 견지를 하고 있다면 뭐 이런 인정할 바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고 어떨 때는 완화된 법리를 적용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을 추적할 수 하고 발견이 된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캐묻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무리 질문은 이걸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윤나리 변호사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대법원 판결까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표현에는 어제 있었던 그 항소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요?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건은 법리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깎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외재산 도피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뇌물로 사실은 이게 단계가 뇌물로 주기 위해서 옮긴 건 맞지만 어쨌든 해외에 그 신고하지 않은 걸로 이유로 해외 송금을 했고 그 송금한 것이 이렇게 두 단계로 거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 한 번 바로 쏴준 거라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간 단계가 거쳐서 간다고 이제 갈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피가 아니다라는 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든지 안종범 수첩에 이런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법률적 이슈를 다루는 그렇죠. 법률적 쟁점만 다루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원합의체로 갈 거라 생각하고 많은 공방이 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민변의 강문대 사무처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법리적으로 방금 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경영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들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내지 국민적 비판에 봉착했던 법원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짧지만 굵게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판사 출신의 윤나리 변호사 함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변의 강문대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럴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원래 그분의 성향이 그 보수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랬을 것 같고 그분이 보는 시각이 정경유착이 아니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겁박받은 재벌 3세 피해자인 재벌 3세다. 이렇게 불쌍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아주 불쌍하게 아주 본 거죠. 불쌍하게 보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곱게 자랐는데 대통령한테 겁박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연민이 깔려 있는 겁니까 여기에 이재용 씨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저도 법원의 소신 판결이라고 봅니다. 다만 소신의 내용과 방향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그 소신에 의한 특정한 의도,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판결이라고 보이고 네. 그 의도에 맞춘 논리의 비틀기, 사실의 호도 네. 이런 것들이 거칠게 다 드러나 있는 네.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향, 소신 이런 그 진단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저는 그 법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지만 주어들은 풍월에 따르면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양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래요? 그 법관 보통 책의 교과서에 보면 그 양심이라는 건 법관을 해서 양심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내 양심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되지만 법률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의 개인적 양심에 반해서 법관의 양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법관으로의 양심 따르고 사람으로서 양심 따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분의 성향이고 양심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그 양심에서 네, 앞서 몇 차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특별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청와대 게시판에 해당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도 아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논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적절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비판 의견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자, 법률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짧지만 굵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님, 줄여서 민변이라고 그러죠. 민변의 강문대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로 모셨던 분인데요. 법원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칼라리스트라고 그때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색 판사로 분류되셨던, 지금 판사 이제 법복은 벗으셨고요.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나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강문대 총장님께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변이 어제 이재용 판결에 대한 성명 나왔죠, 오늘. 민변의 입장 총평은 어떤 겁니까? 예, 민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제목에 압축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 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 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예, 이런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항소심 법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법리적 논거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박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는 경영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했고요.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재판부 외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윤나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학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법관의 권한이라는 것도 다 국민에게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신이나 자기 양심이라고 무조건 주장할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상식과 국민을 위한 기본 이익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오다 보면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되는 판단을 자기의 양식과 소신이라고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런 것들이 대단히 좀 위험하다. 그래요. 국민적 통제의 범위 속에 법원의 판단도 재판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강문태 사무처장님께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서서 민변에 오늘 발표한 성명 내용도 이런 게 나오면 촛불 정신을 못 오겠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하나의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연유는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이게 판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정립을 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은 지금 그런 견해신 거죠?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 바로 뭐 연결돼야 되는 그 논리적 고리를 찾기는 네. 뭐 지금 저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어차피 배경적인 어떤 판단의 요인들은 네. 어떻게든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시대 정신을 중요하게 놓느냐 안 놓느냐 하는 것은 판사에 달려 있는 것인데 네네. 저는 당연히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나리 변호사는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제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법관이라 해도,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은 여러 가지 독립입니다. 그 정치권으로의 독립. 제 어제 판결을. 저도 국민들처럼 충격이었는데요. 네. 특히 국민들께서 너무 경악하시고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이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인정이나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네. 저는 제 입장에 법률가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많지만 네. 양형은 서로 그런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지금 제가 이제 나와서 보면 네. 뭐 요즘 뇌물죄나 횡령죄에 대한 양형들이 엄청 높아졌어요. 뭐 뇌물 1년이면 징역 10년도 선고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횡령을 36억을 했다는데 삼성의 제1대 주주는 저희 알다시피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즉 국민들이죠. 그렇죠. 국민들 돈을 36억을 횡령했는데 아무리 그 횡령 금액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박채윤 씨인가 그 의사 부인. 네. 이분도 뭐 뇌물 몇 천만 원 줬다고 해서 지금 징역 1년 실형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잖아요. 네. 근데 36억은 집행유예라니까 그걸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을까? 뭐 여기서 당연히 뭐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을 넘어서 비판이 지금 계속 물결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제 판결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기서 짚을 이유는 지금 두 분의 어떤 총평이 똑같기 때문에 짚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점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오심이냐, 다시 말해 판단착오에 의한 판결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내지 눈치 보기 판결이냐, 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윤나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난처한 질문인가요?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 판결은 아니다.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삼성의 눈치를 본다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겠죠. 일단 현 정권이나 현 대법원장님의 눈치를 보는 판결은 확실히 안 될 테고요. 네. 본다면 삼성의 눈치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럴 경제적 그런 큰 네. 삼성이나 이런 데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 네. 그리고 또 현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많은 판사들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어차피 보통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기록도 안 봤으면서. 무시한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 그 중간을 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휘둘리지 않으면서 네. 여론도 귀 기울이는 것. 그런 태도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얘기를 좀 범위를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해당 재판부 특정 판사의 그 소신 내지 성향이라고 지금 이제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법원을 둘러싸고 국민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뿐만이 아닌데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례로 하면 군 사이버 사령부 이 댓글 공작 문제 때문에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해 준 거라든지 김태호 그 기획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지 뭐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장성명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두름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법원이 이상하게 뭔가가 지금 정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지금 성향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나리 변호사님 이런 그 의견 내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굉장히 말하기가 힘든데요. 네.
일단 중앙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 굉장히 안정적인 분들. 예.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일단 법률적인 실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성향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예측 가능한